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무장 독립투쟁과 같이 또 다른 무력투쟁이라 할 수 있는 의열투쟁에 관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2에서 33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이번 수업은 의열활동, 의열투쟁을 전개한 이 두 개의 단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 등이 조직을 했던 의열단이고요. 두 번째는 1931년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었던 한인 애국단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수업의 주요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한글 의열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뜻을 담고 있는 한자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의를 보시면 의로울, 의, 정의로울,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열은 맹렬할 열, 사나울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삶과 죽음을 고민하지 않는 정신에 기반한 행동, 행위의 의로움 여기다 플러스해서 그 행위, 행동에 뒤따르는 희생의 장렬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다르게 또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의롭고 정의로움에 불타 독립활동, 독립투쟁에 맹렬하게 헌신했다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의열에 관해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이어서 의열활동, 의열투쟁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의열활동이 있는데요. 자, 의열활동이란 개인 또는 소규모 조직으로 일제 주요 인물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관 등을 파괴하는 행위가 여기 있는 의열활동, 의열투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 주요 의열단 그리고 주요 한인 애국단 그리고 각자 개인 또는 또 다른 단체 소속으로 의열활동을 하셨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을 자 보도록 할 건데 여기 파란색은 의열단, 빨간색은 한인 애국단원이고요. 자 초록색이 기타, 즉 개인이나 또 다른 단체로 의열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이 초록색 인물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상에 보시면 강우규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의거를 하신 연세가 65세입니다. 당시 65세면 상당한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노인단을 이끌게 됐고 그리고 젊을 때는 한의사를 하시면서 돈을 많이 모으셨는데요. 이분이 65세가 되셨을 때 당시 신임 조선 총독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새롭게 부임한 총독이 우리 일전에 배웠던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면 강우규가 이 사이토 총독을 처단, 즉 암살하기 위해 경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이토 총독이 수도 경성, 즉 구서울역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에게 폭탄을 던진 인물이 바로 강우규 의사입니다. 현재도 여러분들 KTX 서울역 내리셔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구서울역이 있거든요. 그 앞에 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강우규 의사입니다. 강우규 의사가 그 자리쯤에서 이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동상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타이완에는 조명하 의사가 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본 덴노의 장인 어른이자 어느 일본 육군 대장이 타이완 오게 되니까 그를 처단하기 위해 검, 즉 칼에다가 독을 발라가지고 그를 찔렀던 그런 인물이 바로 조명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 만주에 자 남자현 의사, 자 여성 의사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의 남편은 을미의병이 가담했다가 자 남자현 의사가 25살에 의병 활동하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요. 자 여기에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여러 독립 활동을 전개하십니다.
독립군의 어머니라 불리기도 했었고 1920년대에는 이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시도를 하다가 사전에 적발이 돼가지고 외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1930년대에는 만주에 있었던 일본 대사관을 암살하기 위해 폭탄을 운반하다가 걸리셔가지고 옥고를 치르시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4일 만에 병사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타로 표시된 인물의 활동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의열단원인데요. 우리 뒤에 본문에는 없는 인물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이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활동한 박재혁 의사인데요. 이분은 의열단원으로서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김지섭, 그리고 또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의 활동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김지섭 의사도 뒤에 본문에 없는데요. 이분은 도쿄 일본 덴노가 거주하는 황궁에다가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첫 번째 1919년에 조직이 된 의열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성인데요. 만주에서 아까 언급이 된 김원봉, 그리고 윤세주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비밀 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현상금이 가장 높았던 독립운동가가 누구일까요? 물론 다양한 썰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 김원봉이 당시 백범 김구보다 더 현상금이 높았다라고 이런 썰이 전해지거든요. 이분의 현상금이 약 400억 원대. 400억 원대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현상금이 높았던 인물이 김원봉이었고요. 그만큼 일제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인물이 김원봉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열단의 활동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어느 인물에게 우리의 활동 지침을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그 인물이 이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선언서를 작성해 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단재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1923년에 작성이 된 조선혁명선언인데 이거를 활동 지침으로 삼고 의열단이 일제 요인을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조선혁명선언의 일부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요.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이 제조한 혁명의 원인이 우리가 이 독립을 하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원인이 상같이 쌓여있다. 언제든지 이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몰아내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런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며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독립, 즉 혁명을 할 것이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강교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어느 한 엘리트가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민중들이 평화가 아닌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 즉 독립을 쟁취하자고 하는 내용이 담겨지는 게 여기 있는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의열단이 신초가 쓴 이 글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의열단의 행동 목표입니다. 5가지를 파괴하고 7가지가 살해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바로 7가살인데요. 5파괴 7가살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주요 의열 단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는 약산 김원봉, 의열단의 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원봉이 있고요. 그 오른쪽 밑에는 김익상이 있는데요. 이분은 1921년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게 일제 감시 대상 카드에 의열 단원들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 어떻게 유출이 됐을까요? 이들은 불령선인 즉 후테이스 엔진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 얼굴까지 일본이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밀정들, 즉 프락치의 스파이들이 일본한테 이러한 자료들을 넘겼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자, 일단 오른쪽 보시면 이제 나석주가 있는데요. 자, 나석주는 1926년 조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랑 식민 통치 기간에다가 폭탄을 던졌고요. 이후 추격하는 일제 경찰과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자결을 하신 의열 단원 인물이기도 했고요. 자, 오른쪽에는 김상옥 의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당시 그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좀 부유하게 잘 살던 인물이었는데 1919년 3.1 운동이 터지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리저리 활동하시다가 만주로 넘어가시고요. 자, 만주에서 이런 사이터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종로 경찰서에다가 폭탄을 던진 다음에 자, 며칠이 지나서 김상옥 의사 함명돼 일설에는 일본 경찰 100명, 이건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요. 자, 또는 일본 경찰 400명, 또는 일본 경찰 1000명과 혼자서 이 시가전, 이런 도시 내에서의 총격전을 벌이다가 마지막 남은 탄알 한 발로 자결하신 분이 여기 있는 김상옥 의사 또는 열사입니다. 이렇게 의열 단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자, 이들의 활동이 발전되는 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대 후반, 의열단은 의열 활동으로 독립이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열 단원들이 갔지만 그래도 일본에 큰 데미지를 못 줬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기도 했거든요. 자, 그에 따라서 의열 단원들은 당시 중국에서 중국 국민당이 운영을 했던 이 황푸공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황푸공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군사훈련을 받고요. 이후 1930년대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을 해서 주요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민족혁명당 결성에도 참여를 했는데 요 내용은 우리 30년대 무장투쟁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한인 애국단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결성이 된 상황을 보시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 대표들이 모인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민 대표니까 국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임시정부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 회의였는데요. 이 회의가 결렬되니까 침체기에 빠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당시 30년대에 이 만보산 사건이 터짐으로써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민족 감정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자, 중국 지린성, 만주거든요. 자, 여기 만보산 일대에서 살고 있던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이런 농민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한국인들이 농토를 개간하기 위해 수로를 확장하다가 중국 농민들과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일본 영사관들이 이 한국인들은 우리 일본인이라고 하면서 한국인 편을 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요. 이게 신분도 오보가 나고 한 결과 우리 국내에서도 한반도 내에서도 중국인 화교를 우리 한국인들이 찾아가서 좀 폭력이나 살해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30년대 초반에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 단체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단체를 결성한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였고요. 1931년에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고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한인 애국단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단원 2명의 활동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봉창 의사. 자, 이분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여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임시정부로 찾아가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분이 일본어를 너무 잘하고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밀정으로 좀 의심을 받았는데 백범 김구가 그의 의지를 보고 이 한인 애국 단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거사전에 이런 폭탄을 들고 사진을 찍고요. 이제 도쿄로 넘어갑니다.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 행렬에 1932년 폭탄을 투척했는데 물론 다른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셔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당시 마차가 우르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패를 했지만 이 사건이 일본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배울 또 다른 의사가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자, 윤봉길 의사는 당시 일제가 중국 상하이를 점령합니다. 당시 이봉창 의사의 이런 의거에 대해서 중국 신문이 아쉽게 den노의 이런 일왕의 마차에 맞추지 못하고 다른 마차에 폭탄이 던져졌다. 뭔가 아쉽다는 내용으로 싣게 되니까 아마 이를 빌미로 중국 상하이를 일본이 공격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하이 사변으로 일제가 중국 상하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 홍커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 그리고 상하이 점령 기념 축하식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윤봉길 의사가 물통 폭탄을 이 축하식 단상에 투척함으로써 큰 의거를 일으켰던 내용이 윤봉길 의사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물론 일선에는 당시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 즉 장개석이 100만 중국 이런 군대도 못한 일을 한국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극찬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썰이 전해지기도 한데 물론 그 출처는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큰 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실패했고 윤봉길 의사는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윤봉길 의사를 조금 더 높게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이봉창 의사가 계셨기 때문에 이 폭탄이 조금 더 정교한 제조법. 왜냐하면 이봉창 의사의 폭탄이 좀 당시 던져보니까 폭발력이 좀 약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봉창 의사의 활동 덕분에 요러한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었고 한인 애국당 수준에서도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이봉창 의사의 폭탄 제조 실패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의거가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도 모두 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봉창 의사고요. 거사전에 이러한 사진을 찍기도 했고 이봉창 의사의 선언문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는 윤봉길 의사고요. 마찬가지 백범 김구 선생과 거사전에 같이 사진을 찍고 목에는 선언문을 달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처형이 된 윤봉길 의사의 이런 사진입니다. 상당히 의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머리는 아마 총알이 관통이 됐는지 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의연한 표정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좀 윤봉길 의사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력투쟁, 즉 의열투쟁에 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운동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